예, 그 다음에 시멘트의 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의 강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시멘트만의 강도가 아니고 모래를 시멘트하고 섞어서 압축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라든지 휨 강도, 자, 이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멘트의 강도는 시멘트의 조성이나 물 시멘트 비, 그 다음에 재령 및 양생 조건 등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그 시멘트 조성은 우리 앞에서 했고, 물 시멘트 비도 언급을 했죠. 물하고 시멘트하고 그 무게로 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물 시멘트 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법용으로 생각하면은 물 결합제 비라고도 한다고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령은 만들고 나서 얼마 정도 됐느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났느냐, 자, 이게 재령이라 그랬고, 양생 조건, 자, 이거는 그 만들어가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험하기 전까지 어떤 조건에서 양생을 했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양생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양생을 할 때 수중에서 양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도 양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양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거를 계속 규정에 정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얼마 있다가 실험을 하라. 그리고 제하하는 속도, 그러니까 압축 강도를 테스트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눌러 가지고 파괴될 때까지 눌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르는 속도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케이스 규정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멘트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풀의 강도가 아닌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로서 나타낸다. 자, 시멘트 풀은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은 것을 시멘트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풀에다가 모래를 넣은 것, 장골제입니다. 모래를 넣으면 이거를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자갈, 즉 굵은 골재죠. 굵은 골재를 넣으면 우리가 이거를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다 모래를 넣으면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갈을 넣으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 풀의 강도가 아니고 모르타르의 강도다, 즉 모래를 넣은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때 사용하는 모래는 어떤 모래를 넣는가? 자, 아무 모래나 넣는 게 아니고 주문진 향오리에서 만든, 즉 저기서 채취한 모래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케이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래의 입자라든지 모래의 모양이라든지 모래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겠죠. 모래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대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사, 즉 이 모래를 이용해서 이제 시험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양생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반죽 질기 시험. 자, 이건 이제 시멘트를 가지고 모래를 얼마만큼 넣고, 시멘트를 몇 그램 넣고, 물을 몇 그램 넣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로 몇 분 정도로 이렇게 섞고, 어떤 기계로 섞고,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반죽 질기 시험도 합니다. 반죽이 예를 들어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반죽이 얼마만큼 찐가를 실험을 합니다. 이거를 동그란 콘에다가 이걸 채워가지고, 이 콘을 탁 듭니다. 들면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럴까요? 들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보면은 콘이 이렇게 있고, 이 밖에 콘이 있었습니다. 콘 딱 드러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모르타르입니다. 즉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를 섞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큰 판입니다. 이게 아래 위로 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해진 높이에서 자유 낙하를 시키는 거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저 퍼지겠죠. 일정하게 퍼질 때까지의 몇 번을
낙하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25번을 낙하시켰을 때 얼마만큼 넓게 퍼지는가, 요거를 보고 반죽의 질기를 계략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이게 반죽이 얼마만큼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으로 잡아보가지고 될까?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노건조기 안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반죽의 질기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축 강도로 실험하려 그러면 정육면체로,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시험을 하려면 육면체는 육면체인데 가로 세로가 5cm 5cm에 길이는 15cm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인장 강도 시험도 있습니다. 시멘트는 주로 압축에 강하죠. 인장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장 시험을 합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렇게 되겠죠.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요런 모양의 시험편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시험편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당길 때는 시험척을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자, 시험척 요렇게 되어 있겠죠. 요거는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장에 의해서 이쪽이 쫙 하고 끊어지겠죠. 자, 그때의 하중을 P라고 하고, 이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A분의 P 하면 역시 인장 강도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압축 강도, 인장 강도에 대한 개념은 거의 이해가 다 되죠.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시멘트의 강도 발현 곡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압축 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으로 횡축은 며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축, 세로축은 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단위를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 다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게 메가파스칼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한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메가파스칼은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하고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는 1메가니까 1 곱하기 10의 메가는 6성이죠. 6성 뉴턴 퍼 미터 제곱하고 같다. 자, 이게 이제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10, 20, 30, 4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령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알루미나, 초조강, 조강, 보통, 중용열. 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조강은 좀 빨리, 자, 이거죠. 요놈. 자, 이놈은 보통보다는 좀 빨리 강도가 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초조강은 그보다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것. 그죠? 이 경사가 더 급어져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는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용열은 이와 같이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자, 완만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강도가 빨리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점점 비슷한 크기로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시멘트 압축 강도에 관한 규정 값입니다.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일부 책에서는 메가파스칼을 안 쓰고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우리 단위 이야기할 때 SI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SI 단위, 즉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중용, 중용열, 조강, 저열, 내황산염, 백색 등등이 있고, 조강은 하루 만에 13메가파스칼, 그죠? 3일이니까 25, 7일 28.
근데 한 28일쯤 되니까 보다시피 강도들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앞 시간에서 계속 위에도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중용열, 조강, 저열, 내황산염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저거 계속 이제 본 거다라고 생각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볼까요?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거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화된 시멘트이다. 우리나라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거의 90%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대부분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생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토목 구조물에 사용이 되고 또는 콘크리트 제품 등에도 사용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위를 가진 성질은 우위를 가지는 이유가 어떻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성질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성 광물 중에서 알민산 삼석회. 자,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조강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자가 들어간 거는. 그래서 알민산 삼석회 양을 적게 하고 대신에 장기 강도를 발휘하기 위해서 뭡니까? 규산 이석회를 많게 한 시멘트다. 자, 이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화열을 빨리 발생하게 하지 않는 시멘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강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특성과 용도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용처에다가 요 시멘트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먼저 수화열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적음으로 댐 또는 방사선 차폐용, 매시브한 콘크리트 등 단면이 큰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하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댐이라든지 방사선 차폐용이라든지 매시브한 콘크리트. 자, 방사선 차폐용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파괴 검사를 하는 실이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의 벽 두께가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죠. 10cm 되는 것도 있을 거고 15cm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두꺼워도 20cm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사선 차폐용 시멘트는 1m 정도입니다. 우리 일반 그 조선소라든지 가서 보면은 그 벽 두께만 1m. 거기다 또 특수한 두꺼운 강철을 또 넣습니다. 그래야 방사선이 밖으로 투하를 못 하겠죠. 밖으로 투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매시브한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수화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온도차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에 비해서 작으나 장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와 같거나 약간 크다. 아까 우린 했죠? 나왔습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클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건조 수축은 포틀랜드 시멘트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건조 수축은 가장 작기 때문에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화학 저항성이 크고 내산성이 우수하다. 산의 산성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이 우수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그죠?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올 만하다 싶은 쪽에 그런 예상되는 곳에는 중용률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입니다. 자, 저번에 이야기했죠.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가 28일 만에 나올 강도를 7일 만에 나오는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강도는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용처 뭐 당연히 빨리 강도가 나와야 되는 곳에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자, 초기 재량에서 고강도를 발현하고 장기에 걸쳐서 강도가 증진되며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비교해서 1일 강도는 약 3배, 3일 강도는 약 2배 정도 된다. 강도가 빨리 된다. 자, 급후집 회전율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기간 및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후집은 뭔지 여러분들이 알죠?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급후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급후집의 모양대로 콘크리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급후집의 회전율이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긴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몇백 미터짜리를. 그러면 급후집을 몇백 미터를 다 사가지고 한꺼번에 콘크리트 탓을 하질 않겠죠. 자, 일부 구간에서 철근 조립을 하고 그 밖에 급후집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어느 정도 굳으면 급후집을 떼가지고 또 옆에다가 그 사이에 물론 철근 조립하겠죠. 그 다음에 급후집을 또 떼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급후집 회전율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 손님 회전율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맛집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좋은 거죠. 회전율이 안 좋은 식당은 뭡니까? 가서 술도 한잔하고 뭐 고기도 구워가지고 천천히 먹고 이런 데는 회전율이 안 좋은 거고 탁 들어가자마자 바로 음식이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먹는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전율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급후집도 그래서 강도가 빨리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급후집 회전율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도가 안 나왔는데 급후집 떼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강도가 좋은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는 급후집 회전율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짧아지고 공사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경부 고속도로 3년 만에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만들면서 터널을 만들 때 이제 터널에다가 발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 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빨리 안 굳더라 이거죠. 마음은 급한데 그때 사용한 것이 뭐다? 바로 이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터널 뚫어 가지고 빨리 나가 가지고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었죠. 한 3년 만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수화 속도가 빠르다. 수화율이 높고 수화 반응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앞에하고 이제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강도 반응이 크다. 그래서 뭐다? 동절기 공사에 유리하다. 동절기 공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무슨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했죠? 앞 시간에. 그렇죠. 한중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자, 그럼 반대로 하절기 공사는 뭐다? 서중 콘크리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하열이 크므로 단면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부적당하다. 단면이 큰 콘크리트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긴급공사나 시멘트 2차 제품,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등에 사용이 됩니다. 자, 시멘트 2차 제품, 시멘트를 이용해서 벽돌이라든지 블럭이라든지 어떤 전주, 파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선로에 들어가는 뭡니까? 침목, 그죠? 콘크리트 침목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걸 2차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자,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